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9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미국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루나가 상장 폐지되며 위험 자산 회피 심리의 수급은 제한됐습니다. 훼손된 투심과 여전한 매크로 리스크에 베어마켓 랠리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환율은 소폭 내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1284원대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양시장 매수로 돌아왔고 기관이 강한 매수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네, 간밤 이장에서 리비안이 급등하며 2차 전지주에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 셀업체를 포함해 LNF, 천도 같은 소재 업체들도 탄력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리보세라님 모멘텀으로 어제 급등 나왔던 HLB 그룹주들의 오늘 시세가 쏠렸는데요. HLB 생명과학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HLB 제약, HLB 역시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1분기 실적 부진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오늘 상승장에 힘을 더해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은 기아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NC소프트를,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네, 종목 콕톡 금요일장 여러분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던 종목들 어떤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금요일 종목 콕톡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이사,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 시장 이야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재모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반등에는 기분 좋게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지금 빅스텝이나 중국 셧다운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대외 환경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향후의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반등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제가 이제 3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을 이제 2,500선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상단은 2,800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다른 대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수는 조금씩 밀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환율이 또 오르다 보니까 수급도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범주 내에서 하단에 계속 우리나라 주가가 머물러 있고 개인적으로 다음 주까지도 일단은 약간의 약세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지금 올라갈 만한 무언가 어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약한 것 같고 오히려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박스권 하단은 2,500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기업들의 어떤 실적 이런 건 체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더 빠질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 중심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이야기 많이 하는데 PER 지금 10배 미만의 거래가 되고 있다. 총상적으로 지금 9.5배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주가는 많이 싸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2,500 정도에서는 나름대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있겠다. 다만 다음 주면 1분기 실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증거사별로 EPS 조정 때문에 지수의 밴드 하단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튼 나름대로 지금 2,500선까지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빠진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을 그런 시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하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중순 말까지 갈 때 그다음에 길게는 6월까지는 좀 재미없는 시장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너무 두렵다라고 지금 손 놓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니까 각 개별 기업별 투자하시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 실적 체크 한 번씩 잘 하시고 시장 분위기, 매크로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투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없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의 약세장을 당분간은 예측을 하셨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믿을 건 실적뿐인 것 같습니다. 이 실적주나 개별 이슈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의 흐름이 강한데요. 이제 말씀을 주셨듯이 실적 시즌도 이제 마무리에 접어드는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이기택 이사님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다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적이 이제 1분기가 지나서 가름이 되면 사실은 올해 이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주도 섹터가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3월서부터 5월까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을 보고 올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내년
내도 그 성장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가, 그 주도 섹터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보여주는 모습이 완성차 업체들이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마무리할 때쯤 올해 주도주가 어딘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냐는 사실 뭐 온갖 악재들이 다 곳곳에 다 있고, 최근에는 그러한 모습을 또 하나 보여준 게 인플레이션의 가산 척도가 되는 유가가 8% 빠진 날도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주가는 더 빠졌거든요. 사실 유가가 만약에 오르면 인플레이션이야, 그리고 주가는 빠지고, 유가가 하락했을 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아래 공포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압축해서 실적 위주, 그리고 하반기 때까지 좋아질 수 있는 업종 내에서 철저하게 압축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반기까지는 약세장이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충현 대표께 질문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어떤 이슈에 좀 주목을 하시는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이 모두 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 외적인 부분을 좀 첨언을 하자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6이라는 수치가 거의 코로나 때나 이제 나왔었던 한 자리 숫자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심리나 어떤 소식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사실 어제만 보더라도 지수 여기서 저점 더 깨고 내려가겠다라는 이런 되게 공포에 휩싸였던 시장이라면, 오늘 또 이제 한 12시쯤 되니까 이제 반등 시점인가, 이제 바닥을 찍었나라고 결국은 그 지수의 흐름에 해석하기 나름일 정도로 굉장히 투자 심리가 파악하기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들을 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냐하면 어제 PPI 지수가 나왔을 때도 지수가 또 올랐다가 또 밀리고 다시 한번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요즘에 나스닥 지수의 하루 1일 변동 편곡이 거의 최소 3%에 달한다라는 거는 뭐 그냥 소위 얘기해서 이게 뭐 지수가 종목이냐라는 얘기도 할 만큼 그만큼 변동성이 큰데, 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뭔가 예상과 예측, 예단의 영역보다는 내가 어떻게 짜놓은 이런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개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그거를 다 맞추거나 대응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현금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확연하게 대응의 영역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승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단기 반등에 성공한 시점에 오히려 좀 현금을 늘려가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이재모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한마디로 정의를 좀 내리자면 관망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라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현금을 아직까지는 조금 더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질 때 내가 현금 들고 있으면 사실 본전인 것 같지만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현금을 보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종목들 중에서도 플러스된 기업들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매도해서 현금을 더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더 좋은 매수 시기가 온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결국 미국의 뭐 FOMC 금리 회의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5월달, 6월달 결국 이런 매크로가 다 나오고 나면은 결국 시장 어느 정도 방향성이 딱 잡힐 거고, 바닥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00선 지지가 좀 되는지 확실히 좀 확인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단기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확실하게 지금 이게 저점이다라고 지금 자리 잡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나름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 그 이후에는 좋은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모멘텀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투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상승 시에는 우선은 매도를 해서 현금을 확보를 하는 전략, 그리고 이후에 시장이 좀 견고하게 바닥을 지지를 하게 되면 그때 좀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얘기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첫 번째로 저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어제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이제 좀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52주 최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동반 하락을 했는데, 시장 기대치에 좀 1분기가 실적을 못 미쳤어요.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이충원 대표님한테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의 경우 매출액이 한 5,506억 원, 영업이익이 1,423억 원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사실상 뭐 매출액은 뭐 시장 컨센에 좀 부합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하회하면서 오늘 좀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으니까 뭐 영업이익도 서로의 이런 연관성이 있겠죠. 근데 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은 저마진 품목의 이제 램시마라던가 진단키트의 매출이 확대가 된 점이 일단은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가 아닐까라고 좀 일단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오늘 셀트리온 보고서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제목을 요약하면은 좀 더 기다리자, 뭐 하반기를 보자. 지금은 실적이 바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목표가가 일단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좀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 악화가 된 거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무엇을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은 1분기에는 약간 저마진의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매출을 상당 부분 차지했다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고마진 제품에 대한 믹스 개선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이상의 기대치가 사실 이제 어제부로 더 낮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하회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컨센을 이제는 부합을 할 것은 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컨센을 상회한다라고 하면은 재차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게 뭐 1분기 실적하고 관련 없는 건데요. 그래도 일단 이 셀트리온 3사의 합병 문제라던가 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어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뭐 이게 답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실적도 당연히 중요한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주가를, 3사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부진한 1분기 실적의 배경을 짚어주셨는데 문제는 1분기 실적보다 향후 전망에 있는 것 같아요. 2분기 이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는 점에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말씀을 주셨듯이 목표가 하향을 계속하고 있고 주가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주력 상품인 램시마나 향후 바이오 시밀러의 성장성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 이재모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 중심으로 셀트리온 관련된 보고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의 어떤 컨센서스 지금 범주를 좀 보시게 되면 한 19만 원대, 높게 잡는 이제 증권사가 한 22만 원 정도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 조정하거나 또는 뭐 좋게 이야기하는 게 유지 정도입니다. 과거에 목표 주가를 뭐 30만 원대 이상 제시했던 것과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괴리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이 일단 나왔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연초 추정할 때보다 1분기 실적 나온 이후에 실적을 따져보니까 연간으로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표 주가도 밸류에이션 했을 때 좀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 영업이익이 특히나 좀 급감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목표 주가를 낮추는 게 직업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향후에 성장성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기업이 사실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 특히 시밀러 쪽에서 상당히 잘하는 업체이고 많은 부분들 조금씩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들이 증권사에서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앞서 이수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는 무언가 좀 나올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일리아 시밀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안과 치료제 쪽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는 한 10조에서 12조 원. 매년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허가 만료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몇몇 업체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바이오 시밀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20년도 11월부터 임상 3상을 시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연말 정도면 임상 3상 시험이 끝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그 결과물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결과는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결과가 괜찮게 나오면 결국에는 셀트리온은 미국 쪽에 지금 타겟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 품목 허가 신청을 할 것 같고 이게 제약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바이오 시밀러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아일리아, 시밀러를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을 드리면서 지금 단기적인 시각만 보지 마시고요. 실적만 보지 마시고 향후 이 기업이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는 주주로서 이런 거 봐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그 영업이익과 좀 리포트를 제가 보니까 레키로나주 그 재고 상각 비용도 있었고 또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 개발 비용도 좀 있어서 매출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을 했는데 영업이익에 또 악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공급 단가 인하에 나선 것도 이익률 둔화로 이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또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충원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오 시밀러의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IQVIA에 따르면은 이게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규모가 9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이제 연평균으로 이제 나눠 보면은 연평균 15% 이상 성장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고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공급 단가 인하를 왜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점유율을 늘려야겠죠.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초창기 약간 마케팅 비용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글로벌 제약 업체로부터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뭐 증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단가가 좀 낮아지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 단에서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 안정화되면 전 정상화될 것이라고 보고 싶고 이게 시장이 이렇게 연평균 15% 성장하는 시장인데 이게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낮아질까요? 저는 초창기에 있는 현상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치킨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정을 할 때 파이가 한정돼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계속해서 시장이 성장을 해 나가는데 저는 적어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그런 치킨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영업이익률은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내년에는 21조 원 규모의 미국 이제 휴미라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같이 이제 거기에 진출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거에 따른 기대감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항상 셀트리온을 얘기할 때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업계에서는 항상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가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시장 예상치를 잘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런 하락은 어쨌든 그 예상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3분기에 따라간다?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셀트리온에 대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마련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의 하락은 더 아쉬운 부분은 시장이 이렇게 오늘 코스닥이 2%대 이상 특히 코스닥 150 지수는 3% 이상 상승하는 입장에서 이런 하락이 나와서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뭐 이 또한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는 피해갈 수 없었던 요소였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맞을 매를 그냥 오늘 조금 빨리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단가 인하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고성장하기에 이익률은 중장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룹주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도 동반 하락세인데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입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성장세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기태 기사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뭐 지금 시장 색깔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좋아할 수 있는 색깔은 아니죠. 이제 먼저 보실 때 환 자체도 상당히 고점에 있고 그리고 금리는 시장의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데 금리 역시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셀트리온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성장주라고 하고 있고 성장에 계속 높은 밸류를 받았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건 시장의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드러지게 하락폭이 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금 전에 질문 주신 거에 답을 좀 드리자면 원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0배에서 100배 받던 회사예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43배까지 내려왔는데 80배에서 100배 정도 평가를 받을 때는 이익률이 30%가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익률이 요번에 실적 발표한 걸 보니까 11% 거의 턱걸이를 하니까 사실 이걸 성장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하락이 되니까 주가 조정은 더 크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좋은데 영업이익도 거기에 따라가는 만큼 성장폭을 보여줘
라는 게 시장의 물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시장에 화답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분기 나 제품 개선에 믹스를 잘했어 라는 분기 실적이 한 번 정도는 찍혀줘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예전서부터 계속 셀트리온 그룹주 얘기 나올 때마다 상대적으로 희망적이고 모멘텀이 여기 있어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특허 분쟁 소송 아니면은 뭐 관리 소송 뭐 계속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이어졌고 그걸 극복할 때마다 주가는 반등했지만 다시 또 다음에 램시마를 예를 들어서 램시마 신제품 SC가 나오면 숫자가 갈 거야. 그런데 한두 분기 정도 안 나왔거든요. 왜 안 나왔냐면 처음에 시장 진입했을 때 마케팅을 제대로 잘 안 됐는데 요번에는 램시마 SC도 보여줬고 트루시마도 보여줬는데 제품 믹스 개선이 잘 안 되면서 이익률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정도에 셀트리온이 직접 분기 실적으로 화답을 하면 지금 시장 색깔에 맞지 않는 옷이지만 결국에는 시장에 따라서 이익률과 밸류에이션은 다시 또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시각에서 이런 조정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서 받아왔던 그 기대치, 성장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면서 이게 매도가 나온 것 같다라고 하셨고 지금 이제 말씀을 다 주신 것들 들어보니까 하반기는 조금 좋다라는 게 시장의 좀 전반적인 뷰인데 좀 다들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신가요? 네, 뭐 지금 현재 오늘 리포트 대부분의 증권사 리포트가 하반기는 기대하자. 다만 지금은 성장통이다라는 대부분의 애널들의 네. 추정치 눈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지금보다 이제 조금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 분은 그 셀트리온에 있어서 그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어 봤을 때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궁금한데 이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뭐 제가 여기서 가격을 제시해 드리는 건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셀트리온이 예전처럼 셀트리온이 한 2000년도만 해도 이익률이 38% 정도 올라왔는데 오늘 보니까 한 20% 정도대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분기에서 그것을 바운딩 하는지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중간중간에 증권사에서 실적 나오기 전에 리뷰가 좀 나와요. 근데 특정적으로 이렇게 커버를 많이 하는 종목은 어느 한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빡 찍습니다. 그럼 그 리포트를 상세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모 대표님도 좀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방금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장 일단 매수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종목에 대한 이슈, 뷰도 안 좋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급히 지금 들어가서 매수한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향후 전망들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준비하는 것들이 새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투심이 좀 개선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주가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옵니다. 그때 매수해 늦지 않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관망하지 않은 투자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충원 대표님 간략하게 전략 드려볼까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홀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실적에 대한 얘기는 사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말은 되게 하반기 보자고 하는데 너무 멀잖아요, 사실은. 그럼 지금 시점에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 셀트리온이 그렇게 주가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공매도와의 전쟁이라던가 전 회장분의 그런 것처럼 지금은 주주들을 위한 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어차피 이제 좋아질 거라는 거는 뭐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다 나왔으니 이제 좀 진정한 좀 주주 재고를 위한 이런 정책이 회사에서 나온다면은 사실 뭐 HLB도 뭐 임상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것처럼 바이오 회사들은 언제든지 이런 포텐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들 이슈톡으로 나눠봤고요. 이슈콕 종목톡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기택 이사가 가져오신 이렌텍인데요. 오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하며 주가도 강했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 성장의 배경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뭐 다들 아시는 기업이고 오래된 기업인데요. 배터리팩하고 스마트폰 케이스, 뭐 그리고 충전기 보호회로 전문 업체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호실적에 기반이 됐던 건 기존의 스마트폰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어디서 성장이 나왔는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 실적을 제대로 보여주면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이 회사가 이 실적을 유지하고 커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올해 주가가 이제 갈림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렌텍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시장에서는 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257억 정도 호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이고 257억이면 연간 1,000억 이상을 버는데 PER이 5배가 좀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가 퍼포먼스는 작년 하반기에 좀 나왔죠. 왜냐하면 수주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주의 마진이 어느 정도야라는 걸 오늘 화답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의 마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ESS 팩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유럽하고 미국 향에서 나올 건데, 사실 거는 재작년서부터 나왔던 신규 사업이고, 제가 주목하는 것은 KTNG를 통해서 관련한 전자담배가 이제 수주를 받아서 납품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관련한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 글로벌리 3%뿐이 시장 진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전환되는 뭐 그런 얘기도 간혹 가면 리포트에 나와 있는데,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듯이 연초에서 관련한 전자담배로 전환되는 속도도 가파르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KTNG 이외에 또 뭐가 있어라고 했을 때, 글로벌 3위 업체들이 지금 현재 속속 들어가는데, 코로나 시즌 때는 영업 환경이 좋지 못해서 확장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KTNG를 통해서 필립 모리스가 영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영업 환경은 개선될 것이다, 그런 말씀까지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1조 3천억 올해 매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업이익도 보여줬고 지금 시가총액 5천억에 머물 수 있는 회사인가 놓고 봤을 때, 성장성을 봤을 때 그러긴 좀 힘들겠다 싶어서 오늘 이렌텍 들고 나와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자담배 부문의 성장세가 굉장히 돋보이는데, 지금 전체 담배 시장의 3%밖에 되지 않고 앞으로 그 성장성은 어떻게 보면 좀 담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좀 1분기가 비수기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분기가 성장성을 이렇게 보여줬다면 그럼 올해는 얼마나 저희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올해 지금 현재 사실은 나와 있는 리포트가 많지 않은데요. 근데 작년 말에 꽤 몇몇 증권사에서 스몰캡 쪽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10배만 줘도 1조거든요. 그럼 지금서부터 주가는 2배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1분기 때 이런 호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 눈높이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고, 올해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쪽이 관련한 전자담배 쪽이 아닌가. 그래서 관련된 이슈나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꼼꼼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자담배와 함께 성장을 이끌어가는 게 휴대폰용 케이스입니다. 본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고객사의 중저가 휴대폰 방수 방진 탑재로 평균 판매 단가도 상승하고요. 또 수요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저가 휴대폰 케이스의 수요 추이와 향후 이익 증가세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이쪽은 치킨 게임이 끝난 쪽입니다. 휴대폰 케이스 하면 언제 때 얘기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치킨 게임 끝나서 어느 정도 마진이 개선될 거야, 그리고 회사에서도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송구한 정도의 미미한 마진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의 매력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매 분기마다 그 고객사로부터 마진이 높아지면 단가 인하 압력은 항상 있는 쪽이기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를 보고 투자하자라는 말씀은 사실 송구스럽게 못 드리겠고요. 그쪽에 성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치킨 게임이 끝나서 타 업체들이 없어진 그만큼 룸을 좀 가져가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본업보다는 이제 전자담배 쪽을 더 짚어주셨고, 배터리 쪽도 한번 짚고 갈게요. 배터리팩을 노트북용으로 좀 공급을 했다가 이거를 중단을 하고, 이후에 가정용 ESS 또 바이크향 2차 전지로 배터리팩 공급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 부분도 신성장 동력으로 좀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은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모멘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기존에 주가가 가려면 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기존에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사업부가 있고 성장 동력을 갖다 붙여서 거기서 레벨업이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는 가는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그냥 과거서부터 꾸준하게 해왔던 업체다. 그리고 기술력은 있다. 다만 성장은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긴 힘든 쪽입니다라고 하면 ESS 배터리 쪽은 성장이 확실히 나타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폭발 사고도 있고 거기다가 비클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오토바이서부터 그 퀵보드까지 계속해서 배터리가 탑재되고 있는데 그러한 탑재되는 그 배터리 팩을 이 회사가 제조하고 있고 국내에서 제조해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환에 대한 효과도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니 이쪽에서도 추가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북미향과 유럽향 매출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성이 기대되는 부분 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전자담배 그리고 배터리팩 부분의 성장성을 주목을 하셨는데 이렌텍에 대해서 이충원 대표님의 뷰도 궁금해요. 탐방도 직접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 산 게 너무 아쉬웠던 종목인데 제가 이 회사를 올해 연초 1월 6일에 갔다 왔고요. 그 보고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희도 보고서를 1월 26일에 좀 이렇게 했을 때 주가가 13,000원 정도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2만 거의 5,000원 가까이 갔으니까 정말 잘 간 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자담배 침투율이 지금 우리나라도 한 10% 초반대에 불과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신성장 동력을 봐야 되는 부분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ESS 같은 이런 배터리 팩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인도에서 이런 전기 오토바이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배터리팩 같은 경우에는 증설을 이제 자금 조달을 RCPS로 하면서 300억 원을 좀 땡겨왔는데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LG전자 향으로 가정용 ESS로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추정치를 한 1조가 좀 안 되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니까 다 1조 이상을 좀 매출액을 좀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주가가 상승한 거는 EM텍, 이렌텍과 더불어서 같이 전자담배 관련주로 올라왔지만 제가 사실 EM텍은 정확히는 잘 몰라서 코멘트를 드리기는 힘들지만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이런 ESS, LG전자 향후로의 추가적인 매출 증대가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도 시장에서 모빌리티 보급 확대 수혜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렌텍이 오늘도 8%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궁금해요. 예, 뭐 증권사 리포트가 내일 되면 또 업데이트돼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을 발표했고 커버했던 애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게 바로 선제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지금 현재 1조 2,100억 정도의 매출을 전망하고 1,000억 정도의 이익을 전망했다라고 하면 실적 발표 이후에 1조 3천억 이상의 매출에 영업이익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업사이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목표 주가 지금 3만 원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시장 환경에 따라서 주가는 등락하겠지만 갈 자리를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초 안 산 게 후회된다라고 하실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략으로 3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재모 대표가 가져온 종목인데요. 한양 ENG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설비 공정의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정에 어떤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는 업체일까요? 네, 이 회사는 일단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에 설비 투자 쪽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어를 좀 기억하실 거는 초고순도입니다. 초고순도 특수 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시설의 제조 공정이 미세화, 그다음에 고밀도화되는 공정이 필요를 합니다. 이때 특수 가스나 화학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좀 깨끗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 설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비중은 좀 나누어져 있는데요.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한 80% 정도, 시스템 사업부가 한 20% 정도 차지하는 그런 사업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 고객사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국내 대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가 모두 고객사입니다. 전방 산업의 투자 확대에 따라 또 수혜가 예상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동반 성장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 쪽의 투자가 아마 시장에서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의 그 3공장, 뭐 P3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데 지금 평택 3공장의 그 공장 어떤 준공의 어떤 완성률을 볼 때 한 50% 조금 넘긴 상황일 겁니다. 작년 연말 정도 되었을 때 한 50% 되었는데 동사의 이 설비 투자는 한 50% 정도 되었을 때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쪽에 작년 4분기부터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이 조금씩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올해 1분기에도 조금씩 매출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쪽의 P3 이 공장이 준공되면서 뭔가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것 같고 최근 언론 보도 통해도 나온 이야기인데 삼성이 지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평택 이 4공장이 또 있는데 여기도 예상보다 조금 더 땡겨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에 아마 미국 쪽에서 파운드리 제2공장 투자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도 당연히 한양 ENG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양 ENG가 미국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미국 법인을 가지고 아마 직접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하반기 정도에는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쪽에서 일단 투자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크게 수혜 보는 게 한양 ENG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지난 4년간 질질 끌어왔던 게 용인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였는데 이게 이번 달에 착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착공이 되기 시작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진행률이 50%가 되었을 때 이 기업에 설비 투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시작이 된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지금 보시면 용인뿐만 아니고 청주에도 새롭게 공장을 또 짓는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방 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히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한양 ENG가 가장 크게 수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투자가 이제 한양 ENG의 주가 상승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우주항공 관련주로도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밸류체인에서 이 지상 장비 쪽으로 이 부분이 이제 들어왔는데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향후에 얼마나 성장성 갖게 될까요? 일단 얼마나 성장성을 가져갈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이 사업도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영위를 했으니까 굉장히 좀 오랫도록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한양 ENG가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으로 시장에서 많이 엮이고 있는 이들 중에 하나가 작년부터 잘 보시면 무언가 하늘을 지금 계속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발사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발사체와 관련된 무언가 구조물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동사가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것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컨소시엄을 지금 이루어가고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다음 달 6월 15일 정도면 누리호 2차 발사 시험이 있는데 역시나 여기에서도 발사대와 관련된 구조물을 만든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한양 ENG를 볼 때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도 보고 있지만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옅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모멘텀을 많이 쫓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양 ENG가 시장에서는 또 수혜를 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나로호 때도 발사 성공에 좀 상당 부분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누리호 발사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1분기 실적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올해 예상 실적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실적은 뭐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이 5월 12일 분기보고서 공시를 좀 하면서 나온 것 같은데요. 매출액은 2,298억에 영업이익은 139억, 당기순이익은 111억을 좀 기록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연간 실적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은 한 8천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600억까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실적은 좋습니다만은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보고서가 없어요. 그래서 실적을 좀 추정하기는 어려운데요. 동사 실적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작년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올해 연간 한 600억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1분기 139억을 달성을 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좀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게 기관이 4월 정도부터 매수세를 조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양 매수가 들어왔는데 좀 이 얼마나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지 궁금한데 저희가 가격 전략을 듣기 전에 이기태 기사님한테 네. 이 종목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뷰 먼저 좀 듣고 갈까요? 사실 저는 이 꽤 오래된 클린룸 비즈니스가 마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과 같이 계류하고 공장 증설할 때마다 매출은 올라갔는데 마진은 역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되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PER이 낮은 이유는 성장성이 좀 없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주 발사체에 대한 사실 성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진이 나고 있는지 그래서 하반기 때도 이쪽이 좀 성장을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답이 가능하실 수 있는지. 일단 우주항공 관련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이 나온다 이런 것보다 모멘텀에 좀 더 강하게 지금 어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이 실제로 매출 비중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기업의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무언가 좌지우지할 만한 실적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실적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항공 우주 쪽으로 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모멘텀을 기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밸류를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PER 한 5배 정도 거래가 되는데 이 기업이 잘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를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이기태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는 가치주로 매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볼 때 기관 중심으로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들도 지금 시장이 성장주에 대해서 지금 고밸류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시장은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무언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도 지금 이 기업의 성장성은 없지만 모멘텀도 일단 살아있고 실적이 나와주니까 어느 정도 안전 마진 차원에서 이 기업을 매수하자 아마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도 사고 있고 사모펀드, 뭐 은행 이런 쪽에서 다양하게 좀 사고 있고요. 3월 달 공시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사주 매입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여튼 시장은 빠집니다. 좋은 기업이든 아니든 간에. 근데 무언가 받쳐줄 만한 요인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기업은 지금 3월 달 제가 볼 때 자사주 매입 공시한 이유가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밀린 상황에서 더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무언가 우리가 받쳐야겠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주가가 좀 빠질 때, 시장이 빠질 때 어느 정도 하방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치주에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항공우주 섹터가 좀 들어갔는데 그러면 가격은 저희 얼마나 볼까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주가는 좀 높게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목표 주가는 좀 개인적으로 한 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6,000원 정도. 오늘 일단 실적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좀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또 시장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4% 올라왔는데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이제 우주항공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은 지금 모멘텀이 붙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 기업이 평소에 잘 보시면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잠깐만 붙어져도 올라갈 만한 여력들이 있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2만 원까지 가는 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업사이드를 한 20% 정도 보신 것 같고요. 한양 ENG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슈콕 종목통 마지막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인 코프라입니다. 이충원 대표 종목인데요. 코프라는 국내 고기능성 폴리머 대표 생산업체로 전체 매출의 80%가 전방산업인 자동차에 집중돼 있습니다. 9일에 발표된 1분기 실적이 양호한데요. 일단 1분기 실적부터 짚어볼까요? 네,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또 이제 컨센을 상회하면서 좀 좋은 모습, 주가 흐름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회사를 아이디어와 스토리 차원으로 좀 설명을 조금 흥미로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하자면은 최근에 플라스틱 업체들의 주가가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금씩 반응이 나왔던 모습인데 최근에 이런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 수출 금지 서명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최근에 나프타 가격이 사상 최대 가격을 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나프타가 플라스틱하고 섬유를 만드는 각각 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좀 이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회사의 매출의 80%는 이제 자동차 전장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판가로 전이를 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원가를 이제 판가로 전이를 시킬 수 있는 회사를 최근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시장에서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와 좀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토리로 하나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에 BGF가 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구주도 샀고요, 신주도 이제 CB나 BW를 같이 발행을 하면서 제3자 배정까지 참여를 총 4가지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그거를 2,500억 원에 샀고 그 주식 수를 나누면은 평단가가 그 당시에는 13,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소식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까지 많이 밀렸었는데 최근에 리픽싱이 한번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결국 BGF가 이 회사를 한 11,000원에서 12,000원에 한 주당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오늘 2.6% 상승을 해서 8,300원이니까
뭐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은 참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이 회사가 현금을 1,000억 원을 갖고 있더라. 아니면 뭐 정말 실적이 잘 나온다더라. 아니면은 이번 코프라 케이스처럼 대기업이 샀는데 대기업이 산 가격보다 지금 아래에 있다더라. 이런 좀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BGF가 우리가 최근에 BGF 리테일이 주가가 많이 좋잖아요. 우리 BGF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편의점이 CU겠죠. 근데 CU가 왜 이런 친환경 업체를 인수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뭐 이런 PB 상품이나 이런 시너지를 좀 발휘할 수 있기 위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BGF 그룹 2세인 홍정혁 BGF 부사장이 지금 신인 코프라 대표로 있는 걸 보면은 이게 그룹 차원에서는 정말 코프라가 하는 쪽이랑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뭔가를 하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해 매출액이 2천억 원 정도가 됐었고요. 영업이익이 223억 원 정도 나왔으니까 뭐 이 회사도 항상 뭐 저평가되어 있는 근데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플라스틱 업체도 요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모멘텀으로 움직일 때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은 타이밍을 늦춰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멘텀을 본 거라면은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고 실적을 보고 싶다면은 그 모멘텀이 약간은 좀 줄어들었을 때 그때 들어가도 지금 이 회사는 충분히 저평가된 회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프라 굉장히 탄탄한 회사처럼 들리는데 특히 그 차량 경량화 수혜주로 시장에서 요즘에 관심을 받았잖아요. 뭐 코오롱 플라스틱이나 에코 플라스틱이나 해서 묶여서 좀 같이 간 것 같은데 차량 경량화에서는 코프라가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가가 상승을 플라스틱 업체들이 뭐 HDC, 현대, EP, 뭐 코오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이 지난해 차량 경량화 이슈로 주가가 올랐고 최근에 나프타 가격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분석이 된 자료는 없지만 업계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차량 무게를 6에서 10%를 감소시키면 연비가 5에서 7% 상향이 된다, 그러니까 향상이 된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2차 전지 뭐 장비 업체들은 요즘도 조금은 힘을 쓰고 있진 못하지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결국은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연비 향상이 중요하니까. 근데 차를 가볍게 만들면 그것도 연비가 좋아질 수 있겠네. 그러면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난해 시장의 논리였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차량 무게에 따라 또 연비에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친환경차 시장 확대의 차량 경량화가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올 것 같습니다. 친환경차 확대에 따른 뭐 코프라의 성장 스토리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장 스토리도 아까 같이 말씀을 드린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 스토리가 이 회사의 기존의 주인이 이제 바뀐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BGF 그룹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에 하나니까 그 BGF 그룹과 이 회사가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11월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이런 BGF가 기존의 코프라를 완전히 좀 적응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한 2, 3월쯤 시작됐다라고 좀 감안을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올해 2분기 이런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BGF가 어떻게 코프라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지 좀 볼 수 있는 좀 2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근데 생각보다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주가가 또 그날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컨셉을 잘 잡아가야 된다. BGF와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시장이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실적으로 보고 들어가고 싶으면 저는 조금 뒤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근데 모멘텀으로 보면은 지금 들어가는 시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에 맞게 지금 시점이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BGF가 계열사로 편입했던 그 당시의 주가랑 지금 비교했을 때 어쨌든 주가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는 그 BGF가 계열사 편입을 한 그 뉴스가 떴을 때 굉장히 뭐 모범적인 사례다. 네. 그리고 뭐 미래 먹거리를 BGF가 찾았다. 막 등등의 굉장히 좀 우호적인 뉴스들이 떴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앞으로 BGF랑 혹시 지금 가시화된 어떤 사업이 있는지와 또 대표님께서 그리시는 향후에 뭐 어떤 시나리오가 있으신지 궁금한데 어떤 사업들 좀 펼쳐 나갈까요?
제가 이 회사를 컨퍼런스 콜을 한 두세 번을 했었는데 이제 회사가 바뀌고 나서 IR 담당자분도 같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시 좀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그냥 편의점 플라스틱 하면은 뭔가 음료수 약간 이런 생각이 나는데 실상 이 회사의 매출의 80%는 전방산업인 자동차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 규모의 확대와 그리고 사실 대기업이 이제 같이 이렇게 편입됐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대기업에 약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 본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런 BGF 그룹과의 시너지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상해 나가는 실적 스토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BGF가 산 가격보다 지금 주가가 아래에 있다라는 매력적인 포인트 그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모 대표님의 첨언을 한번 듣고 싶은데 코프라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코프라 일단 뭐 이충원 대표님 사업 내용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전망을 좀 말씀드려보거나 주가 흐름 말씀드려보면 일단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싼 것 같습니다. BGF가 일단은 매수를 했을 때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앞서 리피싱까지 말씀했을 때 11,000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8,300원이니까 여전히 지금 BGF보다는 우리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코프라 매수 가능한 것 같고요. 코프라를 결국 비싸게 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 코프라 성장성 그걸 보고 분명히 BGF도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아니고 향후 3년, 5년 뒤에 어떤 실적이 나올 건데 지금 이 코프라가 어느 정도 가치를 받고 있느냐 아마 그걸 보고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BGF도 미래 실적을 보고 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2만 원에 샀다고 하지만 싸게 산 거고 지금 리피싱에서 11,000원도 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프라 기업 한 번씩 더 보시고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BGF가 일단은 인수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영업망,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항상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는 영업망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상당히 좋게 작용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가격적인 매력을 두 분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현 가격대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 맞죠? 네네, 가격 전략 갖고 네. 오셨으니까. 일단은 사실 그냥 단순한 논리로 보면은 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순한 아까 스토리로 보면은 11,000원, 12,000원까지는 뭐 전 고점이 13,000원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금 이거를 모멘텀으로 봐야 되냐 실적으로 봐야 되냐는 시장에서 평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조금은 짧게 보시고 뭐 7,500원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이거를 가치주로 보시고 좀 나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에 들어가는 것도 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이사,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보이는 종목 수다 종목 콕톡 숨겨진 똑 전략 톡톡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참 고단하셨을 텐데 주말에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